사람들이 저게 국정원 직원인 거야. 저 기사로 다 나왔던 거예요. 아,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예. 폭동에 맞단계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 확인. 이거 처음 들어요, 지금? 설마 이 얘기 처음 들어요? 국정원 직원이, 그럴 수도 있지. 메르스랑 세월호 이후에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예, 북한 갔다 와서 모른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죠. 2013년에 이게 6월 달에 들통이 났어. 그때 이제 그 검찰청장이 그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래가지고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증언을 다 들은 거야. 진술을 다 들은 거야. 그래갖고 원세훈이가 국정원 직원들한테 심리전단말을 만들고 모든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 작업했다라는 다 진술을 받았어. 그리고 그때 왜 대선 때 문제가 됐던 그 오피스텔에서 뭐 3일 동안 감금돼 있었다고 지랄했던 여자, 그게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게 3일 동안 다 증거를 지웠어. 지운 걸 다시 살려낸 거야. 다시 데스크탑을 복원해가지고 그년이 쓴 1900 몇십 개의 그 정치 개입 댓글을 찾아낸 거야. 그걸 인터넷에 증거로 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원세훈하고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그 구속 기소하겠다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최동국한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최동국을 잘라낸 거야. 그러면 최동국에게 진짜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어? 그거 아니었다니까. 그 애기 엄마가 최동국의 아들 아니다. 언론사 6개에 지문 찍어가지고 친필로 편지 써서 보내고, 최동국도 그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DNA 검사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외쳤어. 그런데 최동국 아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DNA 검사는 아동학대래. 그러면서 애 학교 가서 막 찍고, 그래서 그 애가 학교를 못 다니고 외국으로 도피했어요. 지네는 학교에다가 교장한테 문의하고 학교를 알려내가지고 걔가 학교를 못 다니고 외국으로 도망가게 해놓고 DNA 검사하자는 최동국한테는 아동학대라고 지랄했다니까? 그게 최동국 사건의 실체야. 그래서 실제로는요, 국정원 여직원이 그 댓글팀을 운영했다. 그게 팩트야. 밝혀진 진실. 그게 국정원 원장의 지시사항이었다. 이게 밝혀진 진실이야. 근데 이걸 박근혜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갖고 대법원에서 국정원 원세훈이가 정확하게 매 사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증거들이 김하영이 지운 컴퓨터에서 댓글 작업한 2000개가 나왔어. 그리고 김하영과 다른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 데려다가 조사를 했더니 72명의 심리 전담반이 있었고 72명 밑에 40명씩의 민간인 조력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민간인 조력자들에게 돈을 줬다. 9천만 원씩 줬어. 그러니까 9천만 원 아마 나눠 가졌겠죠? 9천만 원씩 돈을 줬다. 그게 전부 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야.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근데 이걸 그러면서 다른 어떤 직원이 걔 컴퓨터에서 원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국정원 원장이 조직적인 지시를 내렸다. 국정원 원장이 조직적인 지시를 내렸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야.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국정원 원장이 일일이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어.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했다. 그거 유죄. 근데 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렇게 내렸어. 근데 2심에서 국정원법도 유죄, 선거법 위반도 유죄. 둘 다 유죄를 내린 거야. 근데 3심에서 증거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서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 근데 고등법원에서 이 수사를 맡은, 이 심리를 맡은 판사한 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정원 원장이 일일이 김하영한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 뭐야 지금. 그래서 지금 원세훈한테 무죄를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작전을 피고 있는 거야. 이런 썩을놈의 새끼들 진짜. 그 민간인 조력자 말고 또 군 사이버 수사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그런 댓글을 달았다. 무려 몇 천만 개를 달았다까지 다 들통이 났어. 그래서 군 사이버사는 실형도 받았어요. 처벌받고.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왜? 국정원 직원을 왜 아무도 처벌 안 했냐니까 원장님 지시사항을 따랐기 때문이래. 그래놓고 지금 원장이 일일이 개별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대. 종북 좌파 망치 부인? 야, 누가 종북 좌파야?
주체사상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주체탑에 올라가갖고 북한 관광한 박근혜가 종북좌파지. 어따 대고 나한테 시비질이야. 나는 이제까지 북한 관광 한번 간 적이 없어요. 뭐 주체사상 탑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런 짓거리 안 했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체제 우월성을 강조한 책을 낸 적도 없어요. 박근혜는 김정일 찬양하는 책 냈지. 북한의 체제가 우리보다 낫다라고 인터뷰도 했지. 북한의 주체사상 탑 갖고 사진도 찍었지. 김정일하고 각별한 사이였대지. 누구더러 종북좌파래. 한번 또 봐. 좌우지간. 그래서 이 2006년에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2007년 1월 17일에 아프리카로 온 이유가 뭐냐. 2006년부터 내가 꾸준히 언론을 그래서 다 본 거야. 분석하기 시작해서 언론 기사를. 그래서 언론들이 똑같은 말을 거짓말하는구나. 다르게 쓰는 거야. 알아낸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2007년 1월 17일에 오게 돼요. 1년 만에. 와서 내가 뭐랬냐. 언론이 허위사실 유포한 걸 바로잡겠다. 그게 내가 아프리카로 온 이유야. 대한민국의 언론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치인의 발언에 본뜻이 뭔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온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망치부인이 생긴 이유가 그거였어. 처음부터 언론이 거짓말했고 그래서 망치부인이 언론의 거짓말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방송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애들 노는 데 와서 정치질이냐고 막 쌍욕을 하고 지랄했지. 그래도 내가 막 훔친 뉴스가 맛있다. 속살을 보여줄게. 막 이러면서 꼬셨잖아. 애들이 막 하지마! 어디서 무슨 시사야! 막 그러면 아이 왜 그래. 제목은 훔친 뉴스가 맛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줌마 언제 벗어요? 근데 조금 이따 속살 보여줄게. 애들이 진짜야? 네가 조용히 뉴스 할 동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속살 보여줄게. 애들이 막 30분이다 30분 28분 막 이렇게 기다려. 30분 딱 지난 다음에 자 지금부터 너희들 보고 이거 수샷 떠가지고 만약에 인터넷에 뿌리면 너네 다 고소할 거야? 막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속살이잖아. 야! 막 애들이 막 욕을 하면 미안 그땐 재방송 안 할 때야. 딱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뉴스 하고 있으면 아줌마! 지난번에 거짓말했지? 속살 보여준다면 그거 속살 맞잖아. 속살은 속살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잖아. 막 그래. 아니 그거는 네 생각이고 노래 끌까요? 그래서 망치부인이 와서 언론이 허위사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를 밝히게 된 거야.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제 2007년부터 방송을 했단 말이야. 2007년 혓바닥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속살 보여준다더니 보여줬잖아. 그게 무슨 속살이야 막 그래. 그럼 내가 오늘은 깊은 곳을 보여줄게. 진짜야? 그럼 30분만 기다려. 훔친 뉴스가 맛있다. 그래서 막 뉴스를 해. 28분 27분 막 기다려. 드디어 30분이 딱 돼서 시끄러 빨리 속 깊은 곳 보여봐 막 그래. 자 너네 이거 스샷 떠서 올리면 나 고소할 거야? 가장 깊은 곳. 야! 뭐 난리가 나. 미안 다음 시간에 만나 끄고. 그러면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였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비판하는 방송할 때 한 200명 봤어. 100명이 넘게 본 날 우리 망치부인이랑 우리 신랑이랑 둘이서 막걸리 파티 했잖아. 막걸리 2병 가지고 막 자축을 하고 막 그랬지. 근데 이제 나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나는 이명박 박근혜를 미워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망치부인이 이명박 박근혜를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하고 있어. 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별풍선 제도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직원이 전화를 해서 알려주는 거야. 별풍선을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환전하는 건데? 했더니 500개가 넘으면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2007년에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별풍선이 그게 이제 그때는 한 달인가 무슨 기한이 있었는데 한 달 안에 500개를 못 모아가지고 근데 2007년에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2008년이 돼가지고 2008년에 이명박 들어서고 내가 2007년에 민주주의가 중요해 얘들아. 선거가 중요해. 그러니까 아우 미친년 하면서 나한테 쌍욕을 했네 애들이. 2008년 되니까 아줌마 작년에 아줌마가 선거가 중요하다 그럴 때 비웃어서 미안해요. 나는 1년 만에 나라가 이꼴될지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와가지고 방송을 조용히 듣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시청자가 500명으로 늘고
그 다음에 내가 2008년 이명박 된 다음에 처음으로 그 환전했잖아. 24만원. 별풍선 환전 24만원 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박근혜가 된 다음에, 와, 이 박근혜 정부 된 다음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지, 별풍선이. 한 달에 막 240만원도 환전하고 그랬어. 나는 그래서 솔직히 그 이명박 박근혜한테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 노무현 때는 500개가 안 돼갖고 내가 환전을 못했다가 이명박 때 24만원 환전하고 박근혜 때는 240만원도 환전하고 그랬다니까. 내가 진짜 감사해. 나는 진짜 깊이 좋아해. 덕분이야. 망치부인 방송이 이렇게 막 살아난 거는 이명박 박근혜 덕분이야.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서 언론이 몽땅 이명박 박근혜한테 줄 서가지고 내리 거짓말 하니까 그 덕분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말이에요. 그 망치부인 방송에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 설마 언론이 거짓말하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언론은 사실만, 진실만 보도한다고 배웠는데 설마 언론이 거짓말하랴. 그거 사람들 긴가민가 했다고. 언제까지? 작년 4월까지. 그런데 자, 잠깐만. 녹화 파일 끝. 잠깐만요. 작년 4월에 세월호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 세월호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요. 국민들이 세월호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 아무도는 아니고 국민의 90%는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갔잖아. 그 전원 구조라는 오보 때문에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깨어난 거야. 어머, 언론이 거짓말 하는구나. 언론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존자 숫자도 틀리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한순간에 깨어난 거예요. 세상에. 이제까지 우리는 언론이 진실만 보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들이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을 믿지 않았다는 가장 대표적 사건이 뭐냐? 유병원 사건. 유병원 시신이 발견됐는데 국민들이 안 믿는 거야. 유병원 살아있다고. 지금도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조이팔 사건. 조이팔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국민이 경찰을 안 믿는다는 얘기야. 이명박 때 경찰 간부가 나와서, 최고 간부가 나와서 조이팔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국민들이 안 믿잖아. 조이팔 살아있다 그러잖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이팔이 살아있다라고 외친다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 경찰의 발표를 안 믿는다는 얘기야. 거짓말이다. 또 유병원이 죽었다라고 언론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병원 살아있다라고 믿잖아. 국민이 언론을 믿지 않고 정부를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지? 그지? 지금 조이팔이 살아있다라고 외친다는 건요. 이명박 정부에서 공식적인 경찰의 발표를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리고 이 유병원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를 안 믿는다는 얘기야. 박근혜 정부의 발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결국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란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치부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망치부인이 오늘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국정교과서 싸움이요. 하루 이틀에 끝난 싸움이 아니야. 이게 지금 국정교과서를 11월 2일까지 고시하고 내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내년에 만들어서 17년 후년에 그냥 뿌리겠다는 얘기야. 이 싸움은요. 적어도 1년 가는 싸움이에요. 아니 정확하게는 1년 반 이상 가는 싸움이야. 왜냐하면 17년에 뿌리는 데까지 뿌리지 못하게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1년 이상 가는 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정교과서 싸움을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면 안 돼.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1년을 싸워야 되는 문제야. 1년 동안을 계속 싸워서 못하게 막아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막 쇠불을 당김에 빼자 그럴 게 아니라 지금 국민연대기구 이게 국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잖아요. 독재를,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박근혜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겠다는 큰 장기 계획이 있는 거야. 그 계획을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뭘 해야 돼?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야 돼. 국민연대기구. 그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국민연대기구를 만들어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길거리 수사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앞으로요, 일주일에 한 번은 길거리 수다방을 반드시 하겠다. 한겨울에도. 예. 겨울에도 그 길거리 수다방을 하겠다. 지금 뭐 아까 시작할 때는 11월 중순까지만 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 길거리 수다방을, 못할 만큼 추울 때는 실내에서 하자고. 가령, 뭐, 어느 도시의 시청자들이 그 식당 하나 잡는 거야. 식당 하나 잡고, 그 식당에서 뭐 제일 잘 팔리는 메뉴가 10,000원짜리다. 그럼 10,000원씩 입장료를 받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짜리 식사를 일제히 다 같이 하면서 망치 부인을 식당에서 모여서 우리가 모임을 하면 그건 누가 뭐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한겨울에도 우리가 하자고. 한여름에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국정교과서 싸움을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전국 순회,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국정교과서의 문제,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왜 국정교과서 문제를 일으켰는가. 적어도 단기간 6개월이야. 내년 총선 때까지 단기간 싸움일 수도 있지만 얘네가 2017년에 교과서를 내겠다는 얘기는 1년 가는 싸움이에요. 예. 사실 유포로 잡혀감. 저는 잡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를 잡아가면 출마할 겁니다. 내가 뭐라 했어요? 나 2번 잡혀가면 출마할 거다 그랬잖아. 대구에 출마할 거야? 대구에 출마하든지 경북에 출마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선거 기간 내리 선거 차량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빵빵하게 방송하고 다닐 거야, 내가. 내가 뭘 써? 전과 2범 되면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를 하고, 전과 14범 되면 대권 도전한다 했잖아. 농담 아니야? 나 잡아가면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할 거야. 그 대구 경북 지역을 낱낱이 돌면서 내가 이제까지 70년 동안 국민 속여온 거 내가 싹 다 까발려줄 거야. 그 다음에 어차피 당선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선거 차량 만들 수 있도록 돈은 대줘야 돼. 여러분이 주신 별풍선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선거 차량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전국 순회를 가는 거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내가 낱낱이 선거운동 할 거야. 그 다음, 내가 전과 14범 되면, 내가 이제 대권 도전할까 생각 중이야. 사실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박정희처럼 뭐 독재자였으면 어떻게 한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뭐 독재자는 아니었잖아. 뭐 공산당 당원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이명박처럼 전과 14범. 그래서 전과 14범이 되면 대권 도전하겠다. 망치 부인 대권 도전 선언. 널리 알려주세요. 예. 내가 전과 14범 되면 대권 도전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잡아가면 옥중에서 책을 쓸 거야. 나 잡아가면 옥중에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책 쓴 내용으로, 북콘서트 쫙 전국을 돌고,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 딱 해가지고, 그냥 선거 기간 내리 방송을 하는 거지. 볼만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야권이 결집할 수 있는 연대기구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출정식을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이 세정연 정당이 17일이 안 되면 24일에라도 대규모 집회를 하나 잡아라.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출정식 해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그 뭉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의 카톡이나 트위터나 페북이나 SNS를 통해서 국정교과서가 수능이 쉽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 알리면 돼. 그게 키워드야.
쟤네가 지금 딱 하나로 밀고 나가고 있어. 국정교과서가 수능에 유리하다. 그거 거짓말이다. 전병현 의원이 만든 표 있잖아요. 그거를 온 국민이 다 보게 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망치부인님 얘기를 들으면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 가입한다. 10,000명 이상의 모든 카페에 가입하고 그 카페에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그 뒤에 망치부인이 알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려야 될 거는 카카오 스토리, 카톡, 트위터, 그 다음에 페북,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는 거잖아.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대세라며.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이 국정교과서가 수능에 유리하다는 새누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널리 알려주세요. 어차피 이 싸움은, 내가 볼 때 이 싸움은요, 언론과 SNS의 싸움이에요. 예. 언론과 SNS의 싸움이야. 지금 정부가 뭐 딱 한 가지 곤란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 페북이나 트위터를 특히 페이스북을 정부에서 페북 코리아하고 뭔가 썸씽이 있나 봐. 그래서 지금 우리 쪽 진보 활동가들을 페이북에서 막 차단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예. 감시를 해야 돼. 페북 코리아 감시하면서 혹시 그 민주적인 페북 유저를 차단시키나 이런 거 감시하면서, 예. 페북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 그러면서 사실 쟤네들은 24시간 KBS, MBC, SBS, YTN, 뉴스Y, 그 다음에 채널A, TV조선, MBN 8개 매체를 통해서 24시간 뻘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8개 매체로 24시간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그 24시간 거짓말하는 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는 망치부인이 지금 주장했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허위보도를 모아서 고소하는 거. 고발하는 문제. 내년 총선 앞두고 내년 총선 때까지 언론사에서 어떻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그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선거 앞두고 내년에 고소고발하는 그 국민들이랑 돈을 모아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활동을 할 거야. 언론 감시 활동.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각각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카톡, 트위터, 페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등으로 널리 우리가 알려야 될 진실을 알리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오늘 야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먼저 야당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기 전에 최문순 이야기 먼저 하고 갈게요. 최문순. 지금 이제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어제 그 강원도 의회에서 그 도정 질문을 받는 도중에 만취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자리를 옮겼는데 결국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손님들이 주는 꼬량주를 빈속에 받아 먹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만취를 한 거야. 만취를 해가지고 도정 질문을 하는데 막 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들이 옮겼어, 뒤로 옮겼는데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지금 강원도 도의회에서 뭐 최문순을 사퇴하라 이러고 있는 거야. 예. 고량주라는 게 그게 한 50도 술이에요. 48도, 50도세. 그걸 빈속에 먹었으니까 당연히 만취를 하지.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최문순 그 도지사가 오후에 도정 질문이 있으면 아무리 중국에서 온 손님들이 술을 권해도 그때 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국 사람들하고 접대를 해야 되면 도정 질문이 끝난 저녁 때 만나서 접대를 하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절제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도지사를 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거기서 술을 먹고 도정 질문에 나와서 삐삐 졸다 쓰러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빌미를 줘, 왜? 난 정말 최문순 도지사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물론 지금
뭐 해명이라고 나오는 게 그 최문순 도지사가 지금 굉장히 술이 센 사람이래. 하루 종일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 최문순 도지사가 하루 종일 술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며칠 동안 밤을 샜다는 거야. 밤을 새면서 막 일이 많아가지고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대. 과로가 누적된 상태라서, 그래서 그 한두 잔 정도는 평상시에 도지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음료수 수준이라서 아무도 안 말렸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마시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최문순 도지사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건강검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난 어쨌거나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도지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예. 도지사는 개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도지사는 그 강원도민 전체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자기의 건강관리도 도지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로가 누적돼서 고량주 한 잔에 기절할 만큼 그렇게 몸이 상했다면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됐고, 술을 마셨다라면 그 모임에 못 나간다고 얘기했어야 됐고, 만약에 그리고 이 공무원들도, 지금 도 공무원들도 이게 빠진 거야. 아니, 도정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술 먹는 걸 말리질 않아. 그리고 일정을 왜 그따위로 짜냐고. 이건 도지사 비서실의 문제예요. 이건 도지사 비서실의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봐. 난 도지사 비서실장 잘라야 된다고 봐. 그리고 그 최문순 지사에 대해서는요, 주민 대표야. 우리가 걔 누구지? 경남의 홍준표. 걔 망나니 짓을 하고 있잖아. 근데 사퇴하라 그러면 사퇴해? 안 해. 왜? 지방자치법에 그 개인이 사퇴한다고 사퇴할 수가 없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주민소환제라는 거야.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을 할 수 있어. 그러니 최문순 도지사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 화가 났다, 그러면 나는 주민소환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아니, 사퇴한다고 사퇴하는 게 아니잖아. 홍준표 봐봐. 도민들이 막 욕을 해도 그 선거 나와서는, 그 도지사로 나와가지고서는, 나올 때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개뻥치고 나와서 도지사 된 다음에 무상급식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막 높아지니까 골프대회 했잖아. 골프대회 하면서 자기네 그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완전히 막가파야. 그런데 사퇴하라면 사퇴해? 안 해. 왜? 걔가 뭐 믿고 그러는 건데. 지방자치법상 사퇴하란다고 사퇴하는 게 아니야. 걔를 끌어내리려면 주민소환밖에 없어. 경남에서도 주민소환 하시고요. 강원도민들도 이 최문순 도지사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주민소환을 준비하세요. 나는 뭐 새정치연합이라 해서 봐주고 그러지 않아. 뭐 강동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라고 봐줘? 그런 게 어딨어. 제명시키라 했잖아. 최문순 도지사는 주민소환하라고. 야당이라서 무조건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야당이라고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편들어주면 우리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최문순 도지사는 분명히 잘못할 거야.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한 거고, 이거는 최문순을 지지했던 전국에 있는 새정연 지지자들에게 이건 정말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나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 전 당원들에게, 그 새정연 지지자들에게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못한 이 죄를 묻기 위해서라도 술 끊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돼요. 같은 기준으로 여당을 비판해야 되고,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비판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러면 또 웬 시골놈들이 마치 우리 편인 척,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는 놈들이 나한테 또 야권 정치인들을 비난했다고 또 악플을 달겠지? 달어라 달어.
나는 야당 지지자 아니야. 난 야당을 이용하자는 주장자지 야당 지지자 아니야. 자, 하던 말을 마저 하면요. 자, 그렇다라면 망치 부이는 야당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또 아니지, 등신들아! 내가 뭐라 했어? 야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뭐 야당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나 야당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지금 권력을 잡은 새누리와 박근혜가 막가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내려는 우리의 방패는 뭐밖에 없어? 야당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야당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야당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돼요. 원래 이 야당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의 공격 무기도 되겠지만 안타깝게 지금의 야당의 수준은 무기 수준은 안 돼. 그러면 방패라도 써야 되는 거야. 국민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지금 야당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야당 구조의 문제점은 뭐냐면 야당이 너무 쪼개져 있다는 거야. 야당이 너무나 쪼개져 있어서 그 쪼개진 야당이 서로 표를 갈라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 여당 지지자는 한정되어 있고 야당 지지자는 65%인데 이 사람들이 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35%가 이기는 거야. 지금은 이제 40대 60으로 봐. 그러니까 새누리 지지자가 40%, 그 다음에 야권 지지층이 60%라고 보면 6대 4인데도 매번 져. 왜? 이쪽이 3대 2대 1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야. 야당이 3대 2대 1로 쪼개져 있으면 언제나 40%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권을 최대한 묶어내야 된다. 야권이 하나로 합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나도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차 냄새였어. 그래서 야당을 하나로 뭉쳐내는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연대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연대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대 기구를 내가 볼 땐 요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연대 기구를 구성하는 거야.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수들이 새정치연합에 너무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다 등을 돌렸었어. 소위 이제 민주적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민주적인 지식인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식인들이 지금의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에 되게 무관심했단 말이야. 다 발 끊고 돌아서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8년을 보내면서 교권이 침해당하고 한마디로 정말로 이 대학가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 정치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몇 놈들의 세상이야. 이런 거에 불만을 가는 교수들이 점점 늘어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드디어 일어서려고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만에 불을 댕긴 게 국정교과서 논란이야. 그래서 지금 합리적 지식인들이 이번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반정부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저항하는 표시를 분명히 내고 있어. 이건 굉장히 긍정적 사인이에요. 그들까지 묶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합리적인 지식층, 그 다음에 모든 야권 지식층,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야 되는 비상 상황이야. 왜냐? 박근혜 지금 하는 짓 봐봐. 자기네가 불과 2년 전에도 국정교과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애들이야. 근데 2년 만에 입 싹 닫고 국정교과서 밀어붙이잖아. 쟤네들은요, 저렇게 싹 닫고 밀어붙이는 능력으로 헌법도 지들 멋대로 바꿔치기 하고, 지금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인데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 지네 더 할 거라고. 막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어. 저걸 막으려면 지금은 비상 상황이야. 진보정당 지지자들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지금은 무슨 진보정당 운동할 때가 아니야. 모든 민주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우리의 인권을 지켜야 되는 거야.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 비상사태야. 그걸 인지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한테 한마디 더 하자면, 잠깐만, 여기 관련된 뉴스. 심상정 천정배 회동. 박 대통령이 야당을 뭉치게 했다. 빠르면 16일에 새정연과 야권 연대회의를 개최하겠다. 아주 긍정적 소식이에요. 내일이란 얘기잖아. 내일 야권 연대회의를 구성하겠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야권이 지금 연대하지 않으면 다 죽어. 심상정 의원이라고, 별거 아니야. 어떤 사람 보면, 심상정 의원도 3번만, 3선만 해야 되나요? 심상정은 통뼈야? 3선 이상 의원들이 되면, 모든 의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예. 그래서 3선 이상이 되면 도전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곳에 가서. 좌우지간. 그래서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 야권 연대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는 잘 받아들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권 연대를 하기로 했을 때, 한다고 치고,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 미리 예견해 보건대, 틀림없이 김한조박,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박지원이, 지금 이제 야권 연대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초를 칠 거야. 뭐라고 초를 치느냐? 너무나 이 정책을 진보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너무나 급진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렇게 초를 칠 가능성이 커요. 뭔 말인지 알았지? 지금 김한조박 같은 애들이 이 야권이 연대하게 되면 그 야권 연대라는 건 공동투쟁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국정교과서의 공동투쟁뿐만이 아니라 정책연대, 내년에 총선 앞두고 정책연대까지 해야 돼. 그게 목적이야. 그러면 야권연대가 정책연대까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김한조박은 나타나. 그래서 너무나 급진적으로 좌파적인 정책하지 말라고 외칠 거야. 이때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돼. 국민들이 나서서 조카 신발끈으로 그냥 주둥이를 쫑쫑쫑쫑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런 소리 못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말로 뭐냐. 여러분 지금 새정치연합의 보좌관들의 문제야. 새정치연합의 보좌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나치게 급진적이면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책을 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요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새정연의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요. 이 중도적인 성향의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을 늘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당과 야당 사이가 아니에요. 어떤 건 여당 편, 어떤 건 야당 편이야. 지금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새누리당에게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새누리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 문제를 풀으라는 뜻이야. 자, 이 중요한 얘기인데 알아들었어요? 합리적 중도 세력이 지금 새누리당한테 힘을 실어줬던 이유는 뭐냐면 경제 문제를 풀으라는 뜻이었어. 주권을 가지고 경제적인 난제를 풀어라. 그런 뜻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경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세력에게 굉장히 실망한 상태야. 그래서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야당 세력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보다 더 선명한 경제정책이야. 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내가 볼 때, 합리적 지식인 중도층이 바라는 건 뭐냐? 지금 새정치연합과 야당에게 보다 선명한 경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명박 박근혜가 8년 동안 재벌만 키워줬어. 8년 동안 재벌만 키워준 결과 온 국민이 가난해진 거야. 이 문제를 풀어갈 답이 너희들이 있니? 라고 나는 지금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금 국민들은 새정치연합과 야당에게 모든 야권에게 이 경제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지금 박근혜 이명박이 재벌 중심으로 8년을 유지해서 어떻게 됐어? 재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세계 100대 부자가 엄청 늘어났어. 그런데 국민들은 너무나 가난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야권에게 경제 문제를 풀어갈 답을 달라. 해법을 갖고 있느냐 묻고 있다. 그런 거죠. 족발을 들어주신 분도 계세요. 네, 자, 우리 망치부인방에 이제는,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돼지도 나타났어요. 예, 돼지도 나타나가지고, 지금 3년 동안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드디어, 이 똑똑한 돼지가 족발을 들었어요. 족발을 들어주신 돼지의, 후견인,
반려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돼지에게 아주 좋은 방송 환경, 아주 좋은, 이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면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자, 여기까지 동의하는 거지.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야당에게 경제 문제 해법을 제시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거긴 다 맞는 거야. 거기 동의한 사람 아까 손 들었어. 그죠? 다시 한번 손. 국민들이 야권에게 원하는 건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보여라. 라는 거다. 거기에는 지금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오케이? 예. 자, 지금 손 다 드셨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그게 1번 문제야? 2번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야. 이 해법,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지난번 대선에 문재인 정책팀이 그 짓을 했어. 아주 오류를 한 거야.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했어요. 문재인 정책팀에서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했어. 부자 증세라는 말도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했어. 그죠? 문재인 정책팀에서 경제 민주화, 재벌들에게 증세, 그 얘기를 망설인 거야. 그러면 보수 세력이 반대한다. 보수 측이 결집해서 반대할까봐 그 얘기를 못한 거야. 나는 그게 오류라고 봐요.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건 국민 다수가 경제 민주화를 원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책팀에서는 망설였어. 왜냐? 내가 볼 때 문재인 정책팀에도 재벌 끈앞풀이 있었던 거야. 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애들이 그러면 재벌들하고 척을 진다. 그러면서 말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망설이다가 지난 대선을 말아먹은 거야. 물론 그렇게 선명한 정책을 내세우면 안철수가 더 길길이 반대를 했겠지. 안철수는 재벌 편이니까. 안철수는 부자 증세 싫어하는 애야. 그러니까 길길이 반대했을까봐 그래서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 하느라고 그래서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핑계야. 핑계라고. 지금 이 새정치연합의 정책을 만드는 브레인들이 내가 볼 때 너무 늙었어. 너무 늙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느냐, 혹시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면 빨갱이라고 비난받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지금 새정치연합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싱크탱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의 공포가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했다가 빨갱이라고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정책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얘기했다고 빨갱이야? 국민들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공약 세웠다고 빨갱이라고 욕했어요? 안 했잖아요.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빨갱이라고 욕했어? 안 했거든. 그거는 알아서 자기네들이 먼저 기는 거야. 알아서 기는 거야. 지금 세상이 변했다니까. 지금 세상이 변해서요.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강화하겠다.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드디어 기다리던 게 왔어. 몇 명 강퇴도 안 시켰구만.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망치부인 방송이 다시 한번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망치부인 방송에 쫓겨나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쫓겨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망치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아프리카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망치부인 방송을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쫓겨나주시고 앞으로도 쭉 신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추천 숫자는, 자, 아까도 3,000명 넘게 봤어. 아까도 3,100명 넘게 봤는데 현재 추천은 2,300. 그죠? 아까 3,100 봤어. 3,100을 봤는데 지금 또 2,800이야. 일부러 저기 아프리카에서 일부러 이렇게 800명 추천 안 했을 때 꼭 저 파란색 저걸 띄워주나?
알지? 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알지? 지금 스스로 추천 안 한 인간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예. 자, 사관왕이에요. 예. 오늘 밤 녹색 설사의 늪에서 눈 뜰지어다. 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녹색 설사에, 젖어들지어다. 자,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지금 새정치연합과 이게 야권이 내년 총선의 이슈를 뭘 만들어야 되냐? 경제 문제를 이슈로 만들어야 돼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가 뭐냐? 자기네가 경제 문제를 파탄 내놓고 그걸 덮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던진 거다.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지금 며칠 동안에 제목을 달았어. 뭐라고? 경제 살리랬더니 국정교과서 싸놓고 해외여행 갔다. 망치 부인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면 안 되지. 경제를 살리랬더니 뜬금없이 왜 국정교과서냐? 국민 통합을 시키랬더니 국정교과서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금 경제를 살리랬더니 뜬금없이 어디서 국정교과서냐?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야 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 대안으로 부자들에게 증세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재벌들에게 증세하자 그러면 반대할까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부자들한테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가 깎아준 세금이 수십조 원이다. 그걸 도로 받자라고 얘기하면 반대할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카톡이나 이 SNS로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부자들한테 노무현 정부 때까지 걷었던 세금이 있어. 그런데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강제로 깎아준 거야. 그 박근혜는 더 깎아줬어.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확대시키는 것에 반대하나 찬성하나, 그걸 여러분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예. 지금 여러분 주변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대구 경북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복지를 확대하는 거 반대합니까? 아니, 그거 한번 물어봐 달라고. 소위 맨날 핑계대는 게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보수 세력의 핵심이 대구 경북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 대구 경북 주민들은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이고 부자들에게 증세하자는 것에 반대하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서민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졌어요? 제가 계속 3일 동안 내일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3교대를 하면서 연봉 7천만 원씩 줬어. 그런데 이명박 때 2명을 자르고 그 중에 1명을 3,500만 원짜리로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2명이 12시간 교대를 하게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박근혜는 그 1명도 임금 피크제로 연봉을 3,500으로 자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연봉 7천만 원씩 3명이 일하던 걸 연봉 3,500만 원씩 2명이 일하게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들이 가난해진 거다. 요게 지금 망치 부인 3일 동안 설명한 건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망치 부인이 지금 설명한 내용, 원래 연봉 7천으로 3명이 일해야 되는 일을 지금 3,500으로 2명을 만든 게 박근혜다. 7천만 원 3,500으로 만든 게 이명박이고, 원래 7천만 원짜리 세 사람을 이명박 때 저기 1명은 완전히 자르고 1명의 월급을 반으로 잘라서 1.5를 만들어서 일은 3사람 몫을 시키더니, 박근혜 때는 그 1.5도 다 깎아서 지금 비정규직 2명, 그러니까 3,500만 원짜리 정규직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1억 4천만 원이라는 국민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소득이 전부 재벌에게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재벌들한테 일자리 만들어라. 일자리 만들었어요? 생각해봐. 막 삼성에다가 투자해라. 베트남에다가 공장 만들었어, 씨발. 현대한테 일자리 만들어라.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었어, 씨발.
지금 우리나라의 LG, 삼성, 뭐 현대, 얘네들이 삼성, 현대, LG 이게 빅3 아니야. 이것들이 투자하려니까 중국에다가 공장 짓고 베트남에다 공장 짓고 필리핀에다 짓고 미국에다 지어. 씨발. 그러면 결국 재벌들한테 투자하라고 말만 해봤자 그들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안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재벌들이 지금 갖고 있는 700조 원, 원래 그 700조 원 중에서 550조 원은 국민들이 나눠 가져야 될 돈이야. 540조 원은. 왜? 노무현 때 160조 원이었다니까. 노무현 때 160조 원이었는데 지금 700조 원으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 540조 원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원래 국민들이 받아야 될 돈이잖아. 근데 우리가 540조 원을 다 내놓으라 그러면 이 새끼들이 지랄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적어도 200조 원은 세금으로 걷어서 일단 애들 몽땅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대학교 등록금도 3분의 1로 그 200조 원 걷어들이면요 대학교 등록금도 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상은 좀 심하니까 3분의 1로 줄이는 거야. 대학 등록금도 3분의 1로 깎아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 대학 3분의 1 정도 등록금을 뭔짓거리 하는지 사회 이사를 넣어서 그 등록금 용처 전부 다 감사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병원비도 사실 병원비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2002년에 욕을 했어. 왜 욕을 했는 줄 알아? 김대중이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요 오바마의 이상형이었어. 그거 알죠? 오바마 케어의 모델이 김대중의 건강보험이야. 그거 알아요 몰라요? 오바마가 그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무지 애를 썼단 말이야. 그 오바마 케어라는 게 소위 미국식 건강보험 제도인데 그 모델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김대중의 건강보험 제도야. 온 국민이 단지 국민이란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그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딜 가서나 그 병원비의 80%까지 80%에서 90%까지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김대중식 건강보험이었어. 그런데 그걸 노무현 때 그렇게 욕을 한 거야. 굉장히 나쁜 것처럼. 진짜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 이명박이 된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욕은 안 해. 대신 보험료 올렸지. 원래 노무현 때는 건강보험료가 김대중 노무현 때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 이명박 때부터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오른 거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거 알죠?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건 이명박 때부터야. 박근혜 때까지. 계속 건강보험이 올라간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그러면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오를 필요가 있냐? 기사 찾아보세요. 건강보험료 흑자.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남아돌아. 왜? 서민들한테 너무 많이 걷어서. 지금 직장 다니지 않는 일반 지역 보험자들, 지역 가입자들한테 너무 돈을 많이 걷어서요. 건강보험에서 몇십조 원 흑자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내려야 되는 거야. 보험료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다니까? 건강보험료도 내려야 돼. 보험료는 내리고 뭐는 늘려야 돼. 보험 혜택은 늘려야 되는 거야. 보험 혜택은 늘려서 정말로 그 4대 중증질환은 100% 국민이 책임지겠다. 박근혜 공약 가능합니다. 재벌한테 200조 원 세금으로 거두면. 왜? 원래는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 때문이잖아. 교육, 의료, 의식주 비용 때문에 우린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걸 나라에서 재벌들한테 야 너네 월급 올려줘. 직장을 많이 만들어. 안 만들어. 어떻게 국가에서 그냥 뺏는 거야. 국가에서 내놔. 그래서 그걸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야. 동사무소에서 복지 문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과로사를 해요. 공무원이 작아서.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뽑는 거야. 복지 담당 공무원을 너무 업무가 많아.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그 재벌들한테 세금 걷어서 계약직으로 만들어.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그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각 지역 복지 업무를 맡기는 거야. 그 다음, 학교마다 유치원을 만들어.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요, 애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애들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래서 빈교실이 생기는 거야. 그 빈교실에다가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유치원생을 그 입학생만큼 뽑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 현재 민간 어린이집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공공 어린이집 시설이 너무나 작아. 공공 어린이집이 이모티콘을 써서 블랙입니다. 공공 육아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공공 육아시설을 늘려야 돼.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 있잖아요. 병설 유치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병설 유치원 너무 택도 없이 작아. 구립 어린이집도 너무 택도 없이 작고.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에서 이번에도 문제 생겼잖아. 5살짜리 애를 학대한 그런 문제 생겼잖아. 그런 학대가 왜 생기느냐 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 누가 재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병설 유치원의 교사들도 늘리고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면 경제 문제 한 큐 해결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멈춘 이유가 뭐야?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멈춘 이유가 뭐야?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야. 소득이 적어서 소비를 못하는 거야. 소득이 적어서 소비를 못하니까 재고가 쌓이고 나라 경제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을 늘린다는 건 뭐야? 공공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일자리를 늘렸다가 그리스처럼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하라고. 단기적인 계약을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단기 계약을 해서 잠깐이라도 돈이 돌아서 소비가 돌면 내가 볼 때 공공의 일자리를 3년만 해도요. 3년만 해도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공공 일자리에서 경험을 가지고 그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복지 일자리나 교육 일자리를 민간으로 만들고 그 민간 일자리에서 또 돈을 벌고 3년만 돈이 돌아도 나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니까. 지금 일본 봐봐. 일본이 그런 정책을 쓴 거야. 돈을 풀었어. 일본에서 돈을 막 풀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 능력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지금 일본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돈이 돌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700조 원이 쌓여있다니까? 재벌들 창고에 700조 원이 쌓여있어. 원래 그 돈은 중소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월급이었고 또 잘린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될 월급이야. 그런데 그 돈을 재벌이 전부 쭉쭉 빨아서 지네 창고에 쌓아둔 거야. 그러니 그 돈은 정부에서 3분의 1까지 요구해도 되는 돈이야. 원래 국민 돈이야. 그 돈으로 교육, 의료,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북한 가래. 이게 빨갱이 년이다 이러면서 나한테 북한 가래. 어머 북한이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요. 야 이거 봐 2년 간첩이네 이러잖아. 2년 빨갱이네 2년 간첩이네 막 그래. 바로 나와? 아니 북한이 지금 그런 나라야? 북한이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의료, 복지, 교육 이런 거 막 공짜로 해주는 그런 나라야? 아주 막 북한에 대한 우상화가 아주 그냥 극에 달했어. 이 새끼들 넌 또 막 북한 가자고 지금 월북을 종용하는 거지 새끼들아. 좀 사람들 굶어 죽고 있는데 어디서 개소리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북한이요 식량난이 굉장히 많이 해소됐대요. 북한의 식량난이 많이 해소되고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막 굶어 죽던 2000년대 초중반에 극단적인 식량 위기는 극복을 했대.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야시장이나 이런 자본주의가 퍼져가지고요 그 경제가 많이 돌고 있대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굶어 죽어가는 나라다. 북한이 굶어 죽어가는 나라니까 곧 망할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래. 미국에서 30년 동안인가 북한을 연구한 전문가가 북한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 북한이 식량난을 굉장히 많이 해소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전투력이나 이런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다. 그러니 북한이 무너질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북한을 날로 먹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 관련 뉴스 좀 갖고 와봐. 미국인이야. 미국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나 북한이 뭐 이렇게 그 기사로 나왔어요. 며칠 전에 내가 읽어줬잖아. 며칠 전에 읽어준 그 기사. 북한 전문가였던 전 CIA 요원인가? 그 정부 요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에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북한이 곧 망할 거다. 그러니 망한다는 전제로 북한의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 군대가 들어가서 북한을 접수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첫째, 북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둘째,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권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왜 중국이 북한의 여기저기를 조차했는지 알아요? 조차라는 말이 뭐냐면 빌려 쓴단 말이야. 그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중국이 북한에 여러 개의 땅을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개성공단 하나잖아. 개성공단 하나잖아. 중국이 북한 땅 여기저기를 개발시킨다는 이름으로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진짜 개발의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유사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중국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거 몰랐죠? 그거 어떤 기사에 나왔던 건데 한번 찾아봐봐. 내가 무슨 누구 블로그에서 봤던가? 예. 그러니까 북한을 중국이 여기저기 빌려서 쓰고 있는 목적이,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대. 그거는 말이 된다는 거야. 그거 국제법 위반이 아니래. 근데 우리는 뻑하면 개성공단 문 닫는다. 뻑하면 개성공단 문 닫는다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 폐쇄하라고 그러잖아. 북한에 뭔 일이 생겨도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북한이 매일매일 우리나라 남쪽 사람들 내보내잖아. 그리고 새로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잖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때 북한에 어디에다가 해중가에다가 또 하나의 경제개발기구를 개성공단, 또 하나의 공단을 만든다 그랬잖아. 금강산 확대시키고, 그래서 금강산을 확대시켜서 저 위까지 또 무슨 개성하고 금강산의 관광지를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해주에다가 경제단지를 만들겠다 했던 이유가 그거야. 그게 북한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랬는데 경제특구. 근데 그거 이명박이 금강산 관광 폐지해버리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을 다 없애버렸잖아. 개성공단 하나 살아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자, 어쨌거나 뭐 북한에 대한 우상화 나는 반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반드시 먹어야 돼. 아니, 우리는 북한하고 반드시 통일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북한의 땅을 통해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을 얻게 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00배, 1000배를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북한하고 통일하는 거. 그런데 북한하고의 통일을 전쟁을 통해서 하자는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야. 왜?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 또 하나, 전쟁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적어도 20, 30년 뒤로 간다는 얘기야. 통일해봤자 효과를 못 얻는 거야. 그래서 독일이 생돈을 쏟아부으면서 흡수 통일이라도 한 거야. 그 당시 독일에게는 그게 유일한 평화통일의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김대중 노무현이 만들어낸 평화통일 방법은 훨씬 더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하는 방법, 남북 간에 민간이 주도하는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통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 이거 너무 고급 정보인데? 좌우지간 지금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소위 너무나 이 경제정책을 진보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10세들아, 주둥이 닥쳐. 지금 국민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 내가 영국 얘기, 프랑스 얘기 어디서 배웠겠어요? 영국 얘기, 프랑스 얘기, 이탈리아 얘기를 어디서 배웠겠어? 내가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안 거야. 내가 유럽에 여행을 10며칠을 갔다 왔잖아. 한 보름 가까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가이드들한테 들은 얘기라고. 그걸 듣고 온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중에 많단 얘기야.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니 경제 규모는 11인데 11등이야 우리가 경제 규모는. 근데 국가 경쟁력은 왜 수십 등 떨어지냐고. 그 이유는 뭐야? 정부의 정책이 후진적이기 때문이야. 그 정부 정책에서 필요한 건 뭔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서민 전체,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편적 복지라는 게 뭐냐? 보편적 복지.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복지 혜택을 줘. 대신에 그 비용을 왜 이명박이 그랬어? 왜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 밥을 주냐고. 부잣집 아이한테는 자 그럼 이명박의 주장은요. 부잣집 아이는 자기 밥값만 내라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애들 밥값도 못 내는 애들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야? 이건희는 돈이 10,000배 100,000배 되니까 밥값을 100,000배 내고 가난한 애들은 공짜로 먹고 그러자는 거야.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라는 말의 뜻은 야 이게 중요한 얘기였어.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는 뭐냐? 온 국민에게 교육, 의료, 그 다음에 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 해줘. 그 실업급여 이런 것들 다 기준으로 다 해주는 거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대신 비용을 부자들한테서 걷는 거야.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래서 안철수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거야. 안철수와 새누리당은 뭐라 그러냐?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라는 게 뭐냐 하면 부자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서 그러니까 온 국민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 돈을 내서 진짜 가난한 사람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자. 그게 선별적 복지야. 문제는 뭐냐? 선별적 복지가 누구에겐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 무상급식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그 무상급식의 기준이 완전 그지여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완전 그지가 아니면 돈을 내야 돼. 돈이 없는데 그럼 굶어야 돼. 실제로 돈이 없는데 서류상 거지가 아니면 무상급식을 신청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애들한테 열 몇 가지의 가난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싸워가지고 모든 아이들에게 마음 편하게 밥 먹게 하자. 그게 무상급식이었어요. 그건 사실 의무급식이었죠. 적어도 우리 아이들 굶기지 말자. 부모가 무능력해서 돈이 없다고 애들이 굶으면 되겠냐? 그게 보편적 복지야.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똑같이 한 끼를 줘. 대신 부잣집 애들에게 돈이 많으니까 그들 돈에서 못 먹는 애들의 돈을 내줘라.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선별적 복지는 지네들의 세금을 조금 내서 가난한 애들을 도와주자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중간에 차상위 계층, 즉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야. 혜택을 못 받는 세대. 거기서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만 세력, 그 다음에 폭력 세력이 생기는 거야. 부모가 무능해서 아이가 굶었어.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랄 수 있겠어.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 이 야당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틀림없이 내년 새누리당이 그런 공약 세울 거야. 부자 증세. 내가 얘기하면 새정치연합의 정책팀은 못 들은 척한다? 내가 박사도 아니고 내가 전문가도 아니라고 내 의견 무시해. 그런데 꼭 새누리당에서 그거 공약으로 써. 항상 그랬어. 내 2012년에도 내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는데 공약을 박근혜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나더러 무식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라고. 내 얘기 안 들어줬어. 졌잖아 그래서. 그래서 진 거야. 보편적 복지하는 데가 스위스 아님? 보편적 복지는
OECD에 많은 나라가 하고 있어요. OECD에 20몇 개 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선별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 한번 써봐. 자, 이거 또 쓰라 그러면 또 엉뚱하겠어. 그래서 나중에 또 딴소리 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써줄게. 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 보편적 복지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 요게 보편적 복지야. 뭐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이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뭐라 그러나 각자 자기 돈으로 복지 비용을 분담하고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자. 이런 얘기야. 먹고 살만한 사람은 각자 자기 돈으로 복지 비용을 분담하고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자는 정책. 우리가 언뜻 들으면 선별적 복지가 맞는 말로 들려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얘기다. 왜? 와, 이 얘기하니까 지금 쌩 난리가 났어. 어머. 요 얘기가 얘네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얘기인가 봐. 지금 저기 중계방 본방에 동시에 지금 이모티콘을 막 싸면서 요 얘기를 막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야. 자, 선별적 복지라는 건 각자 자기 돈으로 복지 비용을 분담하고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자는 정책. 여기서 보편적 복지의 문제는 뭐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 부담이 그런데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누구에게? 부자들에게. 이게 단점이야. 그러나 장점은 뭐예요? 모든 국민이 조건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게 장점이야. 그러면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자, 단점은 뭐예요? 복지의 사각지대. 한마디로 그 기준에 미달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 이게 선별적 복지의 단점이야.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부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준다. 이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얘기야. 자, 요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뭔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면 선별적 복지를 얘기해야 되고, 가난하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국민들은 너도 나도 다 같이 선별적 복지가 더 좋은 건 줄 알아. 자, 이 설명을 듣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바뀐 사람 손. 이제까지는 선별적 복지가, 언론에서 전부 다 선별적 복지가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선별적 복지가 좋은 줄 알았는데 망치분 설명 듣고 나니까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좋은 거였구나 알게 됐다는 사람 손. 진짜지? 예. 자, 이제까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뜻을 잘 몰라갖고 합리적 복지 이런 개소리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효율적 복지, 합리적 복지 다 개소리야.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외쳐야 돼? 보편적 복지를 외쳐야 된다.
이 선별적 복지라는 건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야 돼. 가난을 입증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선별적 복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란 얘기는 뭐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혜택을 주고 부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재벌과 안철수는 반대하는 거야. 이 보편적 복지를 새누리당, 재벌, 안철수가 반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왜 오세훈이가 그토록 시장직을 내던질 정도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했냐? 재벌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오세훈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물러난 거 아니야. 그래서요, 재벌들이 오세훈을 지금 키우고 있다니까? 지금 오세훈을 재벌들이 키우는 이유가 뭐냐? 오세훈이 그 무상급식 반대 운동을 주도했잖아. 그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 운동을 주도했던 거야. 그래서 재벌들이 그 오세훈을 키워준 거예요. 아마 지금도 오세훈이를, 지금 뭐 김무성이가 대권 후보라고 막 그러는데, 오세훈을 재벌들이 언젠가 은혜 갚을 거야.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철수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별로 없잖아. 옛날에 멋모를 때 안철수 12년 전에 좋아하다가 12년 지난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안철수 지지율이 높게 나와. 그 이유가 뭐겠어? 부자들이 밀어주는 거야. 실제로 안철수를 진짜 우리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안철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지지해주는 거야. 야권 내에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야당은 당당하게 이 분배 정의를 주장해야 된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온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 65%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65%까지 안 될 거야. 왜? 망치부인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이 종편에 세뇌당한 무지한 국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10년 동안 꾸준히 주장하면 나는 반드시 민주국가가 온다고 봅니다. 경제민주화의 시절이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야당이 이거를 분명히 발언해달라는 이야기 하면서 또 하나, 황교안 망언 사건 마지막 뉴스. 황교안 망언 뉴스로 갈게요. 황교안이가 어저께 어디서 얘기한 거야? 국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황교안이가 총리인데 어제 국회에서 발언을 한 거야.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로 진입할 수 있다. 그거 정확한 그 망언 뉴스 좀 갖고 와보세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그때 황교안이가 그 말을 한 거 아니야. 그 관련 영상과 뉴스 있습니까? 그 뉴스 좀 갖고 와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야.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런 정부라는 뜻이야. 우리나라를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내주겠다는 얘기나 뭐가 다르냐고. 아니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진격을 하냐고. 우리는 일본한테 36년이나 주권을 뺏겼던 나라야. 근데 어디서 때에 따라서는 일본이 한반도에 진격할 수 있다는 개소리가 나오냐고.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얘기 알죠? 일본에서 박근혜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는 얘기. 왜? 일본에서 박근혜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옛날에 국정교과서에서는 절대 친일파를 비판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어. 그래서 국정교과서 한다니까 좋대잖아.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요? 내가 아까 아침을 먹고 점심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네. 씨. 아침 먹고 소화가 안 돼갖고 점심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파갖고 방송을 못하겠다. 뉴스 올라와 있나요? 이거
새정치 황교안 자위대 발언 융단 폭격 친일파 커밍아웃이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발언에 입장을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긴급 의총을 열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입국 발언을 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맹질타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황 총리의 발언은 재무장을 선언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21세기 친일 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라며 이 땅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한 애국지사들과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한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망언이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반역사적인 망동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로써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건국의 아버지인 독립투사의 항일투쟁을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역사 쿠데타의 목적이 자위대의 진군나파를 환영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임을 확인했다며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아이들을 제2의 이완용으로 길러내 21세기 정한론의 한반도를 정벌한다는 정한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일본을 환영하는 꼭두각시로 길러내겠다는 이 정권의 망동에 지하에 계신 김구 이회영 선생과 안중근 윤봉길 의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디 뉴스인 건 왜 묻는데? 아까 보여줬잖아. 어? 왜 어디 뉴스인지가 왜 중요한 건데? 지금 야권이 했던 말 그대로 보도한 건데 이걸 갖고 왜 시비를 거는 건데? 어? 너네처럼 채널A TV조선 아니면 전부 다 뉴스가 아닌 거야? 이 들떨어지 새끼들이 진짜. 자, 그래서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권 말 역사 쿠데타와 자위대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 시사는 망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 시기부터 시도되어온 항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 현재 일본과 공식 비공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짱? 지금 뭐 이렇게 조선일보 읽는 애들이 온 거야?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만 봐야 된다는? 자, 망치부인은요? 예, 망치부인은 어저께 제가 뭐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으면 바로 잡아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네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해놓고 바로잡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한참 벌어져서 국민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정권 책임지라고 시위할 때 이석기가 무슨 빨갱이 조직을 만들어서 쿠데타를 준비했다. 국가 내라는 죄를 졌다. 그러면서 이석기가 변장 도피했다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돌아가면서 떠들었어. 허위사실이었어. 니들은 지금 뷰스앤뉴스나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나 이런 뉴스들은 막 비웃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 모자란 것들아. 그럼 망치부인은요. 네,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이 아줌마 빨갱이임? 우리나라의 빨갱이는 지금 종북 세력 저기 박근혜밖에 없어. 가서 박근혜를 잡아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저 채널A, TV조선, KBS, MBC, SBS 얘네들 지금 허위사실 유포해놓고 책임져요, 안 져요? MBN 안 져요. YTN이나 뉴스와이도 마찬가지야. 지금 미확인 사실이나 아주 뉴스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보도해놓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시사인, 미디어 오늘, 한겨레 21, 경향, 주간 경향, 그리고 뉴스타파, 고발뉴스 이런 뉴스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 들어가.
지금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그리고 뉴스와의 YTN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정부에서 다 봐주지만 망치 부인이 권장하는 이 13개 언론은 허위사실을 한마디만 해도 바로 타격을 받아. 그래서 우리 망치 부인이 언론을 평가하는 기준 딱 하나야.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음에 스스로 바로 잡는 거 아닌가. 지금 이 13개는 다시 한번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시사인,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 그리고 주간경향, 한겨레 21, 그 다음에 뉴스타파, 그리고 고발뉴스, 팩트TV, 이런 언론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바로 잡아요. 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그걸 빌미로 문을 닫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 13개 언론은 철저히 자기 검증을 해.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 보도했다 바로 잡아요. 그러나 누구는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그 MBN 바로 잡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망치 부인이 나머지는 신뢰도가 지금 얘기한 13개는 신뢰도가 한 6, 70%? 최소 6, 70에서 80%는 믿을 만한 언론이야. 물론 여기에서도 10%에서 20, 30%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언론도 100% 신뢰하지 않아. 다 교차 검색해봐. 어떤 언론도 나는 100% 믿지 않아요. 많이 믿어봤자 한 80% 믿어. 그리고 이 조중동과,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와 그리고 이 채널A, TV조선 이런 언론사들은 난 10%도 안 믿어요. 왜? 여기는 경제면 기사도 거짓말이야. 주가도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런 언론사는요, 믿으면 안 돼요. TV, 신문도 다 거짓말이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론을 똑바로 구분해서 봐야 돼. 예. 자, 주가를 거짓말 칠 수 있냐?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 치느냐? 물론 숫자를 거짓말 친다는 게 아니야. 뭔데? 어느 주식이 올라갈 거다. 여러분 그거 알죠? 백수호 사건. 가짜 백수호 사건. 그 가짜 백수호 사건이 왜 그렇게 시끄러웠나 했더니 경제신문에서 연일 그 백수호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서 맨날 기사 썼어. 그래서 백수호를 주식값을 올릴 대로 올린 거야. 그래놓고 어느 날 가짜 백수호라고 터트려갖고 그 제일 비쌀 때 주식 산 사람들 전부 다 망했어. 존망했어. 그런 거예요. 주가로도 거짓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연예인 뉴스는요. 연예인 뉴스도 거짓말해요.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이 언론들한테 돈 주고 기사 쓰라 그랬잖아. 정부에서 이 언론들에게 돈을 주고 정부에게 유리한 기사 쓰라고 시켰잖아요. 미디어 오늘에 나온 기사 봤죠? 정부에서 하다못해 예능 프로까지 돈을 줬어. 예능 프로까지 돈을 주고 노동정책, 박근혜식 노동법이 올바른 것처럼 거짓말 시켰어요. 예. 박근혜식 노동법이 올바른 것처럼 예능 프로에서 하정우 아버지 시켜가지고, 하정우 인기 있으니까, 하정우 아버지 시켜가지고, 임금 피크제가 좋은 것처럼 헛소리 시켰다니까? 돈 주고 시킨 거야. 그 예능 프로에다 돈 대주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다, 아까 얘기한 기사들, 이 언론사에다 돈 주고, 허위사실을 방송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야. 미디어 오늘에 기사 나와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자, 이 황교안의 자위대 망언.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번에 박근혜가 이게 지난달에 나온 교육고시 있잖아. 지난달에 나온 역사교과서 고시에 읽어보니까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줄이라 그랬대. 진술을.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교육고시를 내세우면서 역사책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부분은 진술을 줄여라.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내용을 줄이라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저렇게 황교안이란 총리가 나와서 국회에서 대놓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야. 연관된 문제예요. 예. 일본이 그랬잖아. 자기네들은 100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물러가면서 지금 아베네 할아버지라며 아베네 할아버지가 물러가면서 그랬다며 우리는 100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친일파를 키워놨기 때문에 식민사관을 심어놓고 친일파를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러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70년이야. 지금 얘네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30년 안에 일본 돌아와요. 우린 또 식민지가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똑바로 차려야 돼. 왜 쟤네들이 굳이 건국 70주년 아니 뭐래지? 굳이 건국 67주년이라고 외치겠어. 1919년부터 만들어진 독립운동 조직을 부정하기 위해서. 항일 독립군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 임시정부 역사를 제끼는 거야. 관련 뉴스도 나왔으니까 찾아봐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책임져야 돼요. 예.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국민의 정치의식을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강요하고 그러면서 주체사상을 가르쳤다고 욕을 했으면서 지네는 주체사상을 더 자세히 가르쳐. 우리는 도리어 항일 민족운동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싶은 건데 그거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지네들 역사책에는 뭐를 주체사상을 더 자세히 가르쳤어. 그런 놈의 새끼들이 지금 역사책에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욕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똥 싸놓고 똥냄새 나잖아! 그러고 욕하고 있는 거야. 쥐가 똥 싸놓고 누구야 똥 싼 거! 똥냄새 나잖아! 그러고 지랄하고 있어요. 예. 2년 빨갱이임? 너 아무리 박근혜가 꼴보기 싫어도 그렇지 새끼야. 어떻게 대통령한테 2년 빨갱이임 그러냐? 이 썩을놈아. 네가 인마 아무리 박근혜가 미워도 그렇지 박근혜가 아무리 북한 따라 종북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그러지 어떻게 2년 빨갱이 그러면서 박근혜 욕할 수 있어? 우리가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자, 그래서 지금 이 황교안의 자위대 망언은 국정교과서하고 별개 문제가 아니에요. 황교안의 자위대 망언은 한반도의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은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은 국정교과서하고 연관된 문제야. 역사 쿠데타죠. 이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솔직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에 여러분 어저께부터 토론해 보셨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때 호남 지방에서 쌀을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했잖아. 뺏어간 거잖아. 근데 그걸 뭐라 그래? 쌀 수출이라 그러잖아.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한 역사책의 방향이야. 쌀을 수출한 거다. 우리가 수탈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한 거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어제 나와가지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며. 쌀을 수출한 거지 수탈당한 게 아니다. 그리고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대한교과서를 썼던 놈들이 돌아가면서 뭐라 했냐면 왜 일본에서 독립했냐는 거야. 독립 안 했으면 지금 우리는 일본이랑 같은 선진국일 텐데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 우리 채팅창에 와서도 그 말을 쓰더라니까. 일본식 뉴라이트 교과서를 써야 된다는 씨발놈들이 들어와갖고 하는 말이 왜 일본에서 독립해가지고 개고생을 하느니. 그냥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알아서 세계 2위 국가였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방 채팅창에서도. 기가 막혀. 우리는 지금 그들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와 전통과 우리 민족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일제강점기 때 중학교 2, 3학년짜리 아이들이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그거 알죠? 중3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끌려갔어요. 새신랑이 강제징용이란 이름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어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어린 청년이 일본의
갱도에서, 일본의 탄광에서 그 엄마 보고 싶어 글 써놓고 죽었잖아. 그게 일제야. 그게 일제 강점기라고. 어?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 역사를 무시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전우용 씨가,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난리가 났어, 온 나라가. 위대한 정치인은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정치인은 역사책을 바꾼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갖게 된다. 어느 나라나 그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그랬어요.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된 건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의 부자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이명박 박근혜를 찍어줬지만 우리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거짓말인걸.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는 거는 속인 놈이 잘못이에요. 근데 세 번 속는 건 속은 사람의 잘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 속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나 한 번 속은 사람이 두 번까지 속을 수 있어요. 이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야. 그런데 세 번 속았다면 속은 사람이 바보예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 우리 국민. 당신이 뭔데 대통령을 비판하냐고? 나는 대통령보다 높은 국민이라 비판하는 거야. 나더러 네가 뭔데 대통령을 비판하냐고? 나는 헌법이 보장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인 국민이야.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비판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뭔데 대통령을 비판하냐고 얘기한 너네들 혹시 간첩이냐? 북한에서 왔어? 북한에서나 정치 지도자를 비판 못하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야. 어디서 개소리야? 아니고요. 그 행정고시 반대 의견을요. 오마이뉴스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대요. 그것 좀 누가 우리 함께 있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예.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는 그 행정고시 반대 의견서 제출하는 방법, 그것 좀 우리 함께 있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예. 정당하게 비판하는 망부님이 참 좋아요 하셨네요. 감사하고요. 채팅창 설정에서 맨 위에 이모티콘 보기 체크 해제하시면 이모티콘 문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저는 이미 이모티콘을 지워놨어요. 예. 이게 뭐냐면 각자 개인들이 이모티콘을 안 보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모티콘을 허락해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모티콘을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이모티콘을 쓰면 무조건 강퇴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모티콘을 개인적으로는 지울 수가 있어. 그런데 망치 부인이 이모티콘을 혼자 안 보기 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안 보는 게 아니야. 그래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으로 시비 건 그러니까 채팅창에 테러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방에서 이모티콘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이 이모티콘 쓰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설정해 보면 이모티콘 설정해 보면 요 채팅창 설정해 보면 이모티콘 보기 이거를 체크하면 이모티콘이 나와. 근데 이거를 빨간색을 지우면 이모티콘이 안 나와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모바일 아이폰은 이모티콘 안 보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무조건 강제 퇴장이니까 왜 이모티콘이 강퇴냐 시비 걸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망치부인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요,
010-2294-2016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전화를 하시면 무조건 고소할 거예요. 예. 전화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소할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일부러 막 밤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고소 명단 뽑고 있어요. 예.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 문자만 보내실 수 있어요. 010-2294-2016.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자보다는요, 그 같은 번호를 망치부인 방송을 저장해 놓고 여러분 폰에 저장하시고 텔레그램을 여러분이 까시잖아요. 그러면 망치부인이 여러분 텔레그램 명단에 떠요. 그럼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게 저는 더 안전합니다. 예.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예. 방송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이고, 단점은 부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장점은 모든 국민이 조건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별적 복지는 각자 자기 돈으로 복지 비용을 분담하고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자는 정책.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단점,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기준에 미달이 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한다. 장점은 부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게 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리가 꼭 외우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자, 오늘 방송 볼만하셨어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한동안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안 오던 요원들이 돌아왔어. 그건 뭐예요? 요즘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시킨 배우가 박근혜다. 제목이 새끈하잖아? 아주 그냥 환장을 했어, 환장을. 예. 자, 오늘 혹시 우리 방송 처음 오셨는데, 예. 망치부인 방송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셔가지고 들을만 했다. 몰랐던 얘기 많이 알게 됐다는 사람 손. 우리 망치부인 방송 처음 오셨는데, 예. 망치부인 방송 처음 오셨는데, 몰랐던 이야기 많이 알게 됐다. 그런 분 계시면 손. 오, 맞네요. 펜은 왜 들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미 펜딱지 달고 말이야. 완전히, 펜딱지 달고선 처음 오척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네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거짓말하고 앉아있어. 네가 박근혜야? 네가 김무성이야? 새로운 사람만 손 들으라고. 예. 자, 근데 진짜 우리 망치부인 방송, 사실 우리 방송은요, 그렇게 수준 높은 방송은 아니에요.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그렇게 그다지 어렵고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예. 이 중학교 다니다 말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 중학교 다니다 말고 막노동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 언제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송. 그게 우리 방송의 모토예요. 배움이 짧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알아듣는 방송.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못해도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반드시 알려주는 방송. 이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컨셉이니까 우리 망치부인 방송 수준이 낮다. 다 아는 얘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럴 거면 오지 마세요. 예. 우리 방송은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들어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방송이니까, 예,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경제 형편도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지상 세월호님, 그리고 풍행복님, 그리고 여비고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180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는 말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고 쉬운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쓰러질 만큼 괴로워도 가야 될 길이라서 간다. 이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모토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보편적 복지가 살아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